만나면 좋은 친구 MBC. 편두통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환자분 두통 있을 때 자주 체합니까? 그래 물었을 때 예, 저 체하면 두통이 있어요 하는 분은 거의 90% 이상 확률 편두통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움직임에 의해서 악화된다는 거죠. 네. 머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마치 내 머리 안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아서 누워있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암점이 조금 처음에 점점 심해졌다가 한참 안 보이다가 좀 좋아지죠. 이런 앞에 뿌옇게 안 보이면서 주변부에는 아주 번쩍거리는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지그재그 형태의 성광 암점이 보이다가 뒤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 힘든 통증인데 이게 두통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지럼증까지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지죠. 더욱더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정말로 움직임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지럼증 역시 두통의 한 일부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음, 이런 두통과 함께 오는 어지러움이 이 여성이 한번 저렇게 고통스럽죠. 이 여성이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저는 어지러움 진료 27년의 경험에서 두통 다음으로 흔한 게 편두통은 어지러움입니다. 이 여성은 역시 어지러움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어지러움이 반복하는 젊은 여성에서 환자분 어지러움의 원인이 편두통입니다 하면 환자는 저는 머리는 안 아픈데요 라고 네네. 이야기합니다. 편두통, 통증이잖아요. 그러나 반복적인 어지러움의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이고 그 어지러움이 올 때 그 당시에 두통이 동반 안 한다 보이지. 이 환자는 과거력 상에 이미 편두통의 병력이 있었던 거고 또 오늘은 어지러움 단독으로 오지만 한 달 전에는 어지러움과 두통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움과 두통의 어떤 시간적 연관성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고 특히 20, 30대, 30, 40대 여성에서 반복적인 어지러움은 편두통이 원인인데 이때 어지러움이라는 거는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이걸 현눈 이렇게 해요. 현눈. 저는 어지러움도 품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격이 있는데 어지러움의 품격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쓰는 용어입니다. 이 품격이 있는 어지러움이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네. 이런 형태의 어지러움부터 참을미 할 때 느끼는 어지러움이나 다양한 형태의 어지러움이 편두통은 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과 동반되기도 하고 동반 안 되기도 하고. 그래 뭐 빈혈이니 뭐 신경을 써서 그러니 잠을 못 자니 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젊은 여성이 어지러움을 고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편두통인데 이들이 빈혈약 먹고 심지어 젊은 여성에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혈액순환제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말씀하시는데 편두통하고 어지러움이 이게 뭐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왜냐면 빈혈 때도 뭐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석증이 있어도 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해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두통과 함께 흔한 증상이 어지러움인데 예. 27년간 제가 어지러움 진료 경험을 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표현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네. 어지러움이란 것은 원인도 매우 많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머리카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어디에 문제 있어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잠을 못 자도 어지러울 수 있고 약에 취해도 어지러울 수 있고 마음이 좀 뒤숭숭해도 어지러울 수 있고 안경이 안 맞아도 어지러울 수 있고 화가 나도 어지러울 수 있고 다양한데 그 무수히 많은 어지러움증을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어지러움
평형,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은 전정신경이라 합니다. 네. 이 전정신경의 출발력은 깁니다. 출발력이 있다는 것은 종착력이 있는 거죠. 종착력은 바로 우리 손의 숨골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의 가장 대표적인, 특히 주위가 빙글빙글 네. 돌아가는 어지럼은 귀, 두 번째는 머리 네. 쪽이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어지럼이 많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각종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과 연관된 어지럼이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이죠. 네 번째는 각종 내과적인 질환들,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이제 7월, 8월에 얼마나 날씨가 해마다 찾아오는 찜통, 네. 지금 무더위에 네. 앉았다 일어설 때 오는 기립어지럼, 네. 이런 것은 각종 신체적인 내과적인 질환, 크게 그래서 귀, 머리, 마음, 신체 내과적인 질환,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어지럼.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어지럼은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네. 어지럼 표현 방법도 다양하고 원인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편두통과 어지럼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제가 평소에 두통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뭐 암전, 갑자기 번쩍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체하면은 어지럽거나 이거는 다 경험을 해봤던 거였거든요. 아, 예.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빈혈로 오는 거,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철분제를 잘 챙겨 먹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편두통인데 두통은 오지 않는 편두통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예, 두통이 오지 않는 편두통도 일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는 그 시점에 두통이 안 온다 뿐이지 어느 순간은 두통이 옵니다. 그런 두통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두통이 없는데도 편두통이네요 라고 말하는 없설무, 두통이 없이 오는 편두통은 주로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학동기 한 4살, 5살, 6살의 꼬맹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엄마 배 아파 하면서 구토를 해요. 네. 갑자기 엄마 앞이 안 보이고 컴컴해. 애들은 자기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런 주기적인 구토, 복통, 갑자기 어지러운 이게 무두통성 편두통인데 이런 경우 상당히 놀래죠. 부모도 놀래고 특히 소아들은 자기 아픈 걸 표현을 못 하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데 이런 편두통과 연관된 사파 증후군 한 번의 에피소드를 사파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2, 3년 지나면 전형적인 성인이 되면 이제 편두통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아 학동기 전에 아기들이 이래 있으면 보통 학부형한테 어머니 얘는 앞으로 좀 성인 나이가 되면 편두통이 올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아마 편두통 증상이다. 그래서 뭐 다른 검사를 해도 나오지는 않죠. 이런 경우 흔치는 않지만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학동기 애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두통 없는 편두통으로 갈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그런 거를 보고 무두통성 편두통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린 학생들 내지는 취약전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주로 고를 때 이런 단어들을 붙이고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예. 체했는데 두통이 없다. 또 앞에 뭐 잠시 번쩍거리는데 두통이 이어지지 않는다. 아주 드물게는 시각 조짐만 있는 편두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5년, 10년 반복적으로 있다면 그건 편두통 아닙니다. 예. 그래도 편두통의 가장 핵심은 두통이죠. 네. 편두통이니까. 편두통이 심하신 분들 보면은 뭐 조퇴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찾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나요? 편두통에서 가장 흔한 증상들은 역시 머리 아픈 두통이 네. 가장 가장 힘들고 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로 인한 정서적인 우울감, 불안감, 식욕 부진, 뭐 정신과 상담,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요소로부터 해서 신체 전체 전반적인 신체와 어떤 정신이 쇠약해서 힘들게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편두통과 삶의 질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질환입니다. 편두통은 그저 신경이 예민해서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고 예. 머리 안에 문제인데 단지 이게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인 거지 뇌질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연령의 여성에서 장애 유발 2등입니다. 단 2등이요? 요 나이 15세 49세는 1등입니다. 15세 49세가 한번 생각해서 어느 정도 어떤 나이입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네. 하고 육아 활동도 하고 애들도 많이 봐줘야 되고 가정에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사회 활동이 왕성하죠. 이 시기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거죠. 장애라는 거는 그저 한두 시간 잠시 아프고 지나는 게 아니고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이 가지는 참 힘든 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네. 시어머니가 몰라준 건 당연한데 함께 사는 남편조차 내 마음을 모른다. 서운하잖아요. 서운한 뒤에는 뭐가 옵니까? 분노가 오죠. 그리고 학원에 애들 라이드 해줘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은데 늘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자괴감이 들죠. 예. 자괴감 뒤에 우울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느낌 많이 들죠. 편두통 환자들은 소리에 예민하니까 애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신경질이죠. 네. 애들이 엄마 눈치 봅니다. 역으로 편두통 좋아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들입니다. 이제 우리 엄마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고 내가 학원에 라이드도 해주고 즉 두통이라는 게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네. 가족에 또 직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65%예요. 그래서 개인, 가족, 직장,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그러니까 장애라는 단어를 쓰는 네. 겁니다. 그저 뭐 불편이 아니고 장애라는 거는 팔다리 마비의 장애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네. 장애라는 단어와 뇌질환이라는 단어와 만성이라는 단어가 편두통을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 제 방에서 엉엉 우는 사람 많습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오로지 선생님만이 알아주냐 해서 한 번 울고 나면 두통 좋아집니다. 그만큼 들어주는 거. 예.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들어주는 것만 해도 50%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예. 그래 되는 큰 이유가 저는 이런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되어 있잖아요. 네. 마치 은근히 편두통을 무슨 개인의 성격 탓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 좀 그래. 나도 아픈데 뭐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은 말에 멘탈이 약해. 참아야지. 네. 그것도 못 참아. 뭘 다 아파.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편두통 진단의 핵심은 이 MRI, CT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얼마나 공감하냐는 능력이 문제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참 5번을 머리 사진 찍었는데 다 정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럼 말을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입을 다물죠. 그럼 나중에 자기 마음의 상처만 쌓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깥에 보이는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편두통은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통해서 네. 충분히 조절되는 병이고 두통 진단 과정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예술입니다. 아주 말이 좋죠. 소통 예술인데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고 또 환자의 질문을 잘 정리해서 이런 편두통에 맞는 질문을 유도하고 이런 관계 형성 가운데서 또 환자는 들어준 것만 해도 의사가 너무 고맙거든요. 이런 과정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이 상당히 어려운 병입니다. 네. 네. 사실 두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내 기준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서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이구나라는 인식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라든가 두통이 좀 심한 분들 이런 거를 좀 피해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유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네. 이런 거 좀 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유발인자 설명을 잠시 드리면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으로서는 크게 이런 신경 쓰는 문제, 스트레스, 수면, 식사, 생리, 날씨, 뭐 유발 음식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나치게 긴장하는 거, 신경 쓰는 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 많이 힘듭니다. 대체 30, 40대 여성이 많잖아요. 애들 관리하고 뭐 학부형들 관리하고 하는데 코로나 돼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두통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역시 신경 쓰는 게 참 힘듭니다. 반대로 또 회사의 큰 업무를 뭐 이 2달 동안 완수하고 주말에 푹 쉬면 지나친 긴장이 이완되는 주말 두통도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거. 이 주말 두통 하는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가 커피와 관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수면도 그래요. 못 자는 게 더 힘들지만은 평상시에 낮잠 안 자다가 2시간 자고 나면 두통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자는 시간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끼니를 걸러도 안 돼요. 재밌는 거는 그 이슬람의 큰 행사가 그 라마단 그 금식 기간 있죠. 그때 편두통 환자 많습니다. 금식 때문에. 네네. 금식 때문에. 그 생리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날씨는 통제가 안 되지만 어떤 편두통 환자들 정확히 압니다. 내일 날씨가 좀 습하고 찌부리하고 하면 비 올 것 같다는 거. 네.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옆에서 별나다 뭐 가지고 머리 아프나 하지만 네. 다음날 정확히 비 옵니다. 예. 그리고 유발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유발 음식은 좀 너무 과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커피는 제가 또 추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와인, 술은 분명히 해롭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레드 와인이나 막걸리 이런 쪽이 더 해롭고 정류수는 조금 나아요. 소주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귤, 뭐 베이컨, 초콜릿, 뭐 호두, 치즈,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MSG에 들은 식품, 뭐 예. 중국 음식 하지만 실제 이거는 아직도 아주 근거 있는 잘 디자인된 연구에서 확립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하고 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드셔보고 두통 이성을 피하면 저기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너무 과하게 반응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편두통과 커피가 있어요. 커피 현대인의 기호 상품이죠. 자, 편두통, 저도 참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는 편두통 없습니다. 예. 편두통과 연관된 커피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좋은 점과 독이 있다는 거죠. 일반인에서 일반인에서 커피는 기호품입니다. 예. 편두통에서는 커피는 약이면서 독입니다. 약이면서 예. 독이다. 자, 약이면서 독이라는 게 뭘까요? 예. 편두통이 발생하는 주된 기전은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팽창. 근데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통을 좋아져요. 네. 일시적으로. 근데 커피를 먹고 카페인 농도 올라가면 두통 좋아지죠?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혈관이 확장돼요. 확장. 그걸 보고 반동 두통기예요. 금단 효과. 두통이 자주 있는 분일수록 커피를 더 자주 찾죠? 자주 먹으면 두통 좋아졌다. 카페인 농도 떨어지면 또 두통이 오죠? 그러면 커피를 더 찾죠?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말 두통 있는 분들, 제 환자들도 이래요. 선생님, 저는 주중은 머리 안 아프는데 왜 집에서 쉬기만 하면 아플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말했는 이제 이완되고 푹 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주말에 커피를 안 먹어요. 적게 먹어요. 아침에 이래 밤에 자다가 카페인 농도가 감소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두통, 주말 두통 다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무조건 꺼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커피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잖아요. 편두통은 가등이나 흥분되어 있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늘 활성화된 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다 커피를 먹어서 더 흥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는 커피는 어전성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편두통 치료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 복합 진통제가 있습니다. 아세토아미노펜이나 소염 진통제에다가 카페인이 포함되는 뭐 알죠? 뭐 국민 뭐 맞다 뭐 기업 비업 리온 약도 있고 뭐 피업 지원 약도 있고 예.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약 거의 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약 카페인이 한 50ml, 60ml가 있어요. 그거 먹고 커피 먹고 하면 계속 카페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자주 오는 분은 커피를 끊어야 되는데 또 편두통 때 커피를 끊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보통 20, 30대에 자주 오면은 임신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 말이 임신 때 약을 좀 쓰기 어렵잖아요. 임신 때 편두통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약은 두 가지입니다. 아세토아미노펜하고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많이 먹으면 그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스꽝소리를 합니다. 커피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 신근에서는 절대로 안 굶어 죽는다. 편두통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과 커피의 관계는
정말 드물게 오는 경우는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것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마시되 두통이 좀 자주 오는 분은 끊어야 됩니다. 야. 네. 지난 시간에 두통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도요,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그 오해와 진실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못 무가극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가요? 그것도 역시 빈혈과 유사하게 잘못된 의학 상식인데 흔히 어른들 원기가 없다, 힘이 없다 해서 음식을 먹고 나니까 눈이 버떡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데 실제 어지러움은 그런 영양 결핍이나 먹지 못해 생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혈당, 당뇨 환자에서 지나치게 혈당이 떨어질 때 그때는 잠시 현기증과 어지러운 어지럼이 올 수 있지만 대체로 어지러움은 영양 상태, 음식과는 관계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는 잠꾸러기. 잠을 많이 자서 피부가 좋아져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두통이 온다. 어지럼증 생길 수 있다. 그럼 미인은 다 두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선생님 이거 좀 해명해 주십시오. 그 미인은 아마 편두통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을 유발하는 인자, 흔히 유발 인자 중에 한 개가 수면이에요. 아. 대부분은 수면 결핍, 불면이 심하지만 수면을 너무 많이 해도 과다한 거, 또 평상시에 낮잠 자는 것보다 두세 배 더 많이 자도, 즉 편두통에서 수면이라는 거는 내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잠에 대해서도 많이 자는 것, 적게 자는 게 다 두통을 일으키고 오로지 규칙적인 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시에 자면은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그 사이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두통 환자들이 오늘 좀 피곤해서 점심 먹고 낮잠 한 2시간 정도 자니까 바로 일어나는 두통이 와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편두통의 흔한 유발 인자가 수면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낮잠을 1시간 정도 자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낮잠을 굳이 자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거는 개개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원래 자왔던 패턴대로 자야 됩니다. 제가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30분을 자왔는데 네. 오늘따라 2시간 자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30분, 1시간의 절대적인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오던 대로 규칙적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역시나 편두통도 치료의 단계가 있겠죠. 예. 예. 편두통 치료는 크게 4단계. 첫째는 두통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리하면 일기를 적어야 돼요. 음. 일기에 자세하게 내가 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두통이 좋아졌는데 두 번째 잔 마실 때 커피가 또 아팠다든지 그런 두통 일기를 자세히 적는 것이 편두통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 사실 이 두 번째 단계는 정말 중요한데 여전히 늘 의사들은 그런 말 해. 진부하고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생활 습관 교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규칙적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편두통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모든 걸 일정하게 해야 돼요. 저는 10시에 자면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12시에 잤다가 아침 9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말 두통이 생기는 이유도 평상시에는 회사 가려고 6시 반에 일어나던 분이 토요일 날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아침 안 먹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편두통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성기 치료는 초기 치료. 뒤에 나오지만 초기라는 거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다가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하고 예방치료. 지금은 이제 예방약 시대에 와서 예방치료. 이렇게 하면은 편두통 환자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두통의 강도를 1번은 아파도 참을만 해 정도가 1번이고 너무 아파서 지장이 많아.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너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의 특징은 2번, 3번입니다. 네. 2번이 중간 정도예요. 중동도의 두통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한두 시간에 쉬어야 돼. 정도가 중동도예요. 아니면 하는데 억지로 했어요. 학생이 수업을 듣긴 듣는데 선생님 말 귀에 하나도
이게 중등도예요. 심도라는 거는 학생은 학교를 못 가요. 직장인은 출석을 못 해요. 출근을 못 해요. 직장에서 다시 와야 돼요. 이게 심도인 거예요. 편두통이 가볍지 않은 거는 2번, 3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약을 쓰고 좋아지면서 1번이 많으면 이거 치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통 일기를 통해서 가벼운 거, 중간치기, 심한 거를 구별하고 해서 가벼운 거의 정의는 환자분 머리가 아파도 뭐 일하는데 큰 지장 없으면 그건 가벼운 거예요. 중간에 너무 아파서 일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몇 시간 쉬었다 합니까? 하더라도 일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 없어 감소되는 거. 세 번째는 아예 못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두통 얘기를 적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바꾸기. 이 생활습관 바꾸기는 항상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 자고, 운동, 카페인, 술. 이게 모든 게 이런 하나의 어떤 레귤러 사이클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운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편두통 환자에서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면 답으로 유발 요인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산책 정도 해서 한 10분 정도 가볍게 하시다가 네. 서서히 이제 어떤 시간과 강도를 올리는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면은 편두통 먹는 예방약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래도 숨을 참는 근력 운동, 네. 수영 같은 것보다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해서 강도를 올리자. 그래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진부한 이야기도 아니고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 안 내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50%예요. 근데 편두통 환자들이 안 난다고 좀 불평하시는 분들 중에 자세히 들어보면요. 술 다 마시고 밤늦게 동안 안 자고 불규칙한 생활을 해요. 그런 거 치료 안 하고 두통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생활 습관부터 개선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 대책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의 두통은 이렇게 머리를 조금 관자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꾹 눌러주고. 네, 시원해지더라고요. 통증 완화에 도움은 되는 거죠? 예, 그게 마사지 효과죠. 네. 근데 그것도 두통의 원인 따라서 지금 이제 아. 말씀하시는 거는 근육 긴장성 두통, 눌리고 쪼이고 압박받는 경우에 양 관절을 눌러주면 이완되기 때문에 근육 긴장성 두통이라는 건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수축되고 경직되는 거니까 이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써 이 두통이 좋아지지만 편두통은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 하더라도 근육 긴장성 두통, 흔히 신경성 두통에서 네. 그런 두통 완화요법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집에 상비약으로 두통약 뭐 한두 가지 저희가 공감하는 그런 약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어떤 약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두통약은 일반 의약품을 해서 의사 처방이 없이 먹는 약이 있고 예. 또 전문가의 처방을 의사의 처방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치료 원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런 급성기란 두통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는 단순 치료제와 복합 치료제는 의사 처방 없이 먹는 약입니다. 네. 이 단순 치료제가 대표적인 게 뭐 아세트아미노펜, 네. 그거다가 소염 진통제가 있는 거고 복합 진통제는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다가 카페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50 내지 60mg 정도. 이것도 혈관 수축을 시키는데 또 하나의 다른 성분의 혈관 수축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효과는 두 번째가 좋죠. 그래서 일부에 단순 진통제가 안 듣는 이유는 편두통은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혈관에 영향을 주는 약을 써야 좋아집니다. 그러나 단순 진통제, 소염 진통제는 혈관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예. 극히 한 10% 미만에서는 아직도 아미노펜만 먹어도 좋아진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복합 진통제, 저기 참 좀 한편은 고맙고 한편은 원망스러운 약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예. 저런 약이 없으면 편두통 환자 다 오면 저희도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예. 복합 진통제가 있음으로써 일부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복합 진통제를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망스럽다는 것은 뭐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용이에요, 과용. 네. 약물 과용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복합 진통제, 단순 진통제는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누구나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약들이고 더 전문적인 약,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이 전문 약제입니다. 뭐 아마 편두통 환자분들은 저 이름도 아실 거예요. 트립탄 하는 거. 저기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국내에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게 마지막 오른쪽 약이에요. 이 트립탄 약은 편두통에만 듣는 약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이 아닌 사람은 이 약 먹으면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앞에 있는 약제는 어떤 종류의 두통도 다 좋아질 수 있는데 이 편두통 약이 초기에 복용해야 돼요. 두통 있고 나서 복용하면 안 됐습니다. 두통 초반에. 제가 또 뒤에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약물 과용 두통이 가장 편두통 환자한테 최악의 결과인데 트립탄 계열은 일주일에 2번, 월 8회 이내로 복용해야 됩니다. 복합진통제인 저런 약들도 월 10번 이상 먹으면 약물 과용 두통이 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방받기 쉽기 때문에 이 복합진통제가 편두통 환자들이 약물 과용 두통, 만성 두통이 와서 올 때 가장 흔한 주범이 복합진통제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말씀하신 편두통 전문 약제 트립탄 계열을 써야 되는 환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복합진통제보다는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에게만. 예, 편두통 환자에만 듣는 전문 약품이고 사실 제일 좋기는 저겁니다. 트립탄인데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앞에 두 개는 의사 처방 없이 받아야 돼요. 쉽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일부의 환자에서는 트립탄 없이도 잘 듣지만 예. 저걸 과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용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초기에 복용을 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 보면 산불이 있죠. 불 다 온 한에 불 다 태우고 불 끌 수 없잖아요. 불시 단계에서 불을 꺼야지 화재가 진압되듯이 편두통 발작 때도 두통 초기. 예를 들어 두통이 있고 나서 보통 편두통은 30분에서 1시간을 거쳐 서서히 심해져서 1시간 지나면 정점을 치닫는데 1시간 지나서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픈 건 참아야지. 아픈 건 아프다 참아야지. 뭘 그걸 계속 약을 먹어. 네. 아픈 거 참다 안 되면 약 먹어야지. 좀 있으면 괜찮아져. 예. 예. 그래서 환자들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약약 싫어해요. 저는 뭐 잘 안 먹는데 예. 너무 아파서 한번 먹어봤더니 효과 없습니다. 아, 트립탄 말이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아파서 먹어봤더니 너무 아파서 하는 것은 두통이 정점을 치닫았죠. 아. 그것도 효과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약물 복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이 잘 안 난다고 불평하는 분들 이유 중에 아까 말하는 생활 습관 교정 안 되는 거. 네. 두 번째는 약을 언제 먹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두통 초기에 두통을 잘 압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두통이기 때문에 조금 찌끈 한다 하는 시점에 먹으면 효과 대부분 있습니다. 한 90%는 효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최고 시점에 먹으면은 산에 불 다 나쁜데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먹어야 된다. 단 중요한 거는 약물 과용 두통 네. 한 달에 8알을 넘기지 마라. 그런 거를 의사가 잘 이야기해 주는 네.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약을 처방받으면은 다행이지만 또 급할 때는 요즘 편의점에서도 약을 또 쉽게 맞아요.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편의점 약이 혹시 뭐 약국에서 파는 약과 병원 약이랑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나 예. 약국에서 파는 약이나 다 같이 의사 처방 없이 먹는 진통제인데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일반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는 일반 의약품이고 네. 편의점은 구급용 상비약이라 해서 진통제, 뭐 소화제, 위장약 이런 13개 항목이 있어요. 네. 대체로 대동소이한데 아마 함량이나 성분이 좀 차이 나지만 그 두 개 다가 어떤 편두통에 특화된 약이 아니고 통증 자체, 편두통뿐만 아니고 어떤 두통에도 듣는 그런 약들이고 함량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공통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도 그 패러다임이 예방 치료로 바뀌고 있다는데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의 편두통 치료는 예방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방 치료라는 것은 경구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방이라는 것은 편두통이 자주 오든지 네. 한 달에 아픈 날이 더 많은 만성 편두통 때 약물 과용이 겹쳤을 때 쓰는 약인데 이거는 궁극적인 작용 기전은 예민한 뇌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건 이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구약이 있습니다. 경구약은 제가 이렇게 거실에 적었지만 뇌전증, 옛날에 간질이라 했죠. 우울증,
혈압약을 목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런 약을 펜두통 환자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펜두통에 특화된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약제들이 가지는 다 부작용은 졸음, 또 여성들이 싫어하는 체중 증가, 손발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저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의 용량을 서서히 최소 용량으로부터 해서 올리니까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구 예방약은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이런 약이 효과를 보려면은 최소 한 2개월 정도는 써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두통이 조절이 안 되니까 환자가 못 견뎌져요. 아프니까. 그런 경구 예방약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한테 최소한의 부작용을 하려고 소량으로 쓰죠. 네.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이런 약물들은 환자마다 그 감수성이 다 차이 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만부터 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주 2병보다 끄떡없죠. 아주 소량을 써도 어떤 사람은 뭐 끼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취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많아서 경구 예방약으로부터 참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있다가 최근에 이자 네. 획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그 펜두통의 어떤 새로운 지평선을 열은 것이 바로 CGRP 항체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FDA 승인을 2018년도 받아서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왔는데 뒤에 설명이 있지만 CGRP라는 것은 펜두통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주위에 염증을 시켜서 펜두통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이 CGRP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배꼽이나 팔에 맞는 겁니다. 그 반응이 훨씬 좋고 네. 뒤에 나오지만 그것보다 훨씬 앞에 했는 게 보톡스입니다. 네. 보톡스 아시죠? 예, 예. 피부 미용, 주름 피는 걸 해서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주름 피는 미용 목적으로 온 거는 30년도 훨씬 더 앞이에요. 옛날에 이게 유명한 미국의 배우들이 이 주름 피는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펜두통이 좋아져서 FDA 공인을 받았는데 이 보톡스는 올해 한 20년 전부터 써왔고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되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이 CGRP라는 거는 CGRP라는 거는 뭐 칼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를 해서 뇌혈관에 확장시켜 펜두통 발작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 CGRP만 무력화하면 두통이 안 옵니다. 이 항체 주사의 장점은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네. 제가 아까 경구약은 한 2달 걸린다 했죠. 이틀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환자들. 느낌이 좋아요. 두 번째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앞에 경구약은 살도 찌고 졸음도 오고 손발 저리기도 하고 나긋나고 집중력도 안 되고 이런데 이거 거의 부작용 없어요. 제가 뭐 이쪽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국소 발진 정도에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편하잖아요.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펜두통의 새로운 예방치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이 자주 있는 사파성 펜두통이 만성 펜두통 가는 걸 차단한 거예요. 딴 건 다 좋은데 단 하나 비용이에요. 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인정을 받았는데 네. 보험 적용이 너무 까다로워요. 아. 허들이 너무 높아서 실제 보험으로 쓸 수 있는 환자들은 전체 한 5%.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청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경의사 입장에서는 이 좀 환자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보험의 길을 조금 덜 까다롭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반응이 얼마나 좋냐 하면요. 저희 경험에 의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다음 달에 오면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이 목표는 주사 맞기 전에 두통 강도나 횟수의 50% 이하를 여기서 강도라는 것은 중등도 이상이에요. 그럼 환자들 생각에 뭐 100% 좋아져야지 50% 좋아지는 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 한 달에 8번 아픈 사람이 3번 아프면요. 출근 못하는 사람이 출근할 수 있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삶의 여유가 생기는 네.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획기적인 약입니다. 정말 좋은 약이고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은 또 이거 뒤에 신약이 또 후속탄이 계속 생겨요. 먹는 약도 있고. 그래서 CGRP 항체 주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항체 주사는 현대의학의 총화예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폐암이나 이런 항암에서 항체 주사하고 뭐 심지어 이제 알레르기 면역 질환을 하지만 지금은 펜두통도 하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도 이런 주사가 있습니다. 예. 의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는 거에서 이 항체 주사라는 현대의학의 아주 현대의학의 어떤 최고 발달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전에 있던 게 보톡스예요. 예. 얘는 만성 편두통에만 쓰는 거예요. 아까 사파 편두통 한 번씩 오는 건 아니고, 만성 편두통의 정의는 한 달에 아픈 날이 더 많다. 15일 이상. 그리고 이런 두통이 3개월 이상. 꼭 연속적인 거는 아니어도 됩니다. 한 1년 내내, 1년 안에 석 달 이상이 15일 이상 아플 때, 요런 이제 이마부터 해서 요런 쪽의 부위에 보톡스를 토탈 31군데에 한 번 줄 때 5유닛씩 토탈 30일 곱하기 5 하면 155유닛들을 줍니다. 주는데 시술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보톡스는 이제 피부 미용, 근육을 수축시켜서 이제 피부를 좋게 하는데, 이제 이래 주면요, 보통 한 1, 2주 이내 효과가 나타나고 네.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근데 CGRP 주사보다는 조금 효과는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요래 쓰면은 9개월 정도, 3개월에 한 번씩 쓰면 9개월 쓰면요, 만성 편두통 환자가 한 달에 두통 일수가 9번이나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15번 아픈 분이 6번만 아프면 그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환자들 40대, 50대 여성들 두통 다 좋아지는데 자꾸 더 정말 맞기를 원해요. 왜? 피부 미용 때문에. 주름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만큼 아주 좋은 약이고, 효과는 CGRP가 더 낫지만 편두통이 아주 좋아요. 어떻습니까? 이 보톡스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모든 두통 환자들에게 다 효과가 있는 만성 편두통에서만. 만성 예, 예. 편두통에만. 예, 이것도 급여가 안 돼요. 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두통의 3회 질을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약입니다. 앞서 그럼 그 주사요법은 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비용 문제만 아니라면 다 적용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약물로서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네. 뭐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이 정도는 쓸 수 없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생기고 직장 여성이 출근을 못하는 심도, 아주 심한 정도의 장애가 여러 번 오면 써야 되고, 만성 편두통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씩 오는 사파 편두통도 일상생활에 장애가 줄 만큼 두통 강도가 심하고 자주 오면 쓸 수 있죠. 급여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저는 이 항체 주사가 우리 편두통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약을 생각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뇌혈관의 이상을 확인하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 이유 없는 편두통이 계속될 때 꼭 받아야 하는 검사 중 하나다. 뇌혈관의 협착의 정도를 봐서 뇌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보통 뇌졸중 환자의 진단에 유용하게 쓰이면서 두통이 없는 상황에서 편두통 환자의 뇌혈류 초음파는 진단에 보조적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 환자에서는 기립성 어지럼, 즉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립경 검사 하에서 뇌혈류 초음파를 해서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머리로 가는 혈액량, 즉 피의 양이 어떤지를 보는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편두통. 흔히 주름 개선용 주사로 알려진 보톡스를 이용해서도 통증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아비마의 7군데, 양쪽 척두하고 후두 뒤쪽하고 해서 토탈 31군데에 지난번과 똑같은 정도로 각각의 5유닛씩 주사를 주겠습니다. 이 치료는 보톡스 성분이 신경 말단으로 들어가 통증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방식. 편두통을 유발하는 근육과 신경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하면 된다. 신경 보톡스 치료는 편두통 중에서 만성 편두통이라는 것은 15월 이상 두통이 있으면서 1년 동안에 3개월 이상 두통이 있는 만성 편두통에 FDA 공인을 받았는 근거가 있는 치료제입니다. 원래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주름피는 미용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것이 2010년 이후에는 만성 편두통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눈썹 위 너무 가까운 부위를 주사를 해서 눈이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한 3, 4주 지나면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아주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편두통을 이렇게 알아본 경험이 적다 보니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은데요. 이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은 결국 어떤 상황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힘들어지죠. 예. 만성 편두통이 심해지면은 편두통을 치료하지 않으면 네. 처음에는 뭐 단순 진통제나 복합 진통제 먹고 나아지죠. 두통이 자주 오고 처음에 듣던 약이 안 듣습니다. 예. 커피 마시고 혼합 진통제 많이 남용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두통이 만성화되죠. 네. 만성 두통이 되면은 이 약물 과용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약을 쓰면 쓸수록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네. 그래서 이 약물 과용 두통이 되면 삶 전체가 완전 엉클어집니다. 우울증이 오죠.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만성 두통 모든 것이 다운되는 전체 어떤 상가 질이 완전 무너지는. 네. 그래서 단순한 편두통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 또 삶 전체를 헝클어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만성 뇌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 최악의 결과가 만성 매일두통. 말 그대로 매일 아픈 겁니다. 여기서 만성 매일두통이라는 것은 30년 전, 40년 전부터 오랫동안 아팠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년에 3개월 이상,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픈 거예요. 한 달에 안 아픈 날이 적은 거죠. 환자분 한 달에 머리가 맑은 날이 며칠 있어요? 한 3일 있어요. 그러면 27일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지금 국내에 한 1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만성 매일두통의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만성 편두통이에요.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만성 편두통을 가는 거예요. 이 만성 편두통으로 가는 이 만성 매일두통의 확실한 유발 인자가 약물을 과용하는 거예요. 혼합 진통제나 악계 많은 편두통에 듣는 약들, 전문 의약품 이런 거를 과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성 편두통을 갈 수 있는 흔한 원인은 편두통 환자에서 우울증이 있든지 비만하든지 갑자기 집에 정신적인 충격이 왔다든지 원래 두통이 자주 왔는 사람들 또 약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성 매일두통이 옵니다. 이 만성 매일두통의 상당 부분이 약을 많이 먹는다 했죠. 이 약물 과용 두통은 정의가 1차 두통 환자에서 급성기 약물을 3개월 이상 과용해서 다음으로 두통이 더 악화되는 역설적인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는 정상적으로 두통이 시작하든지 두통 초기에 통증을 없애려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자가진통작용. 그런데 약물을 과용하게 쓰면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 대표적인 게 엔돌핀이에요. 행복 호르몬. 그런 것들의 분비를 하는 신경세포를 마비시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정작용이 없어져서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이래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한국에서 큰 거는 복합진통제. 앞에 말하는 무슨 약들, 우리 네. 한국인의 대표 약들, 이런 약들이고, 특히 또 이런 전문의약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밑에 세 번째 거. 근데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저기는 아펜 유사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관절 쪽에 전문으로 보는 과 영역에서 많이 씁니다, 저 약을. 저 약은 사실은 혈관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두통에는 도움도 안 되는 약이에요. 저런 약들은 약물 과용 두통의 리스크를 상당히 올리는 약이에요. 편두통 환자한테 이런 약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릎이나 어깨 통증이 있어서 이런 아펜 유사제 많이 쓰던 분이 무릎 통증은 좋아졌는데 편두통 생기는 거예요. 약물 과용 두통이. 물론 그 전에 편두통에 기질이 있는 분이 편두통은 지금 없이 잘 살다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어깨 고치려고 아펜 유사제를 썼는데 어깨는 좋아졌는데 다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약은 약물 과용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편두통에 텐던시가 있는 분한테 이런 약을 쓰는. 그런데 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네. 다른 목적으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과용 두통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자가 약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죠. 무섭죠. 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100만 명 있다 했습니다. 100만 명.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오면은 참 힘들어져야 돼, 의사들. 이런 사람 치료 과정을 해독이라 합니다.
몸의 약 기운을 빼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보통 이런 금단, 약을 즉시 중단해야 되죠. 즉시 중단하면은 중단하고 한 이틀에서 한 2주 사이에는 두통이 더 심해지고 불안, 불면, 초조, 흥분,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오심 이래서 막 환자들이 헛기 보이고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저희들와 금연하면 좀 힘들잖아요. 담배, 금단 등등처럼. 그래서 보통 입원해서 링거도 맞고 또 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잘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약물 과잉두통 상당히 많습니다. 1.8%면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이런 약물 과잉두통은 편두통 환자에서 제일 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의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과랑 상담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약을 먹는 횟수가 좀 잦아진다 싶으면은 그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편두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예. 편두통이라는 것은 그만큼 만성 뇌질환인데 먼저 편두통이라는 게 단순하게 신경이 예민하고 한 번 생기는 일회성이 아니고 이거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만성 뇌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이런 인식을 가져서 이분이 좀 고통스럽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환자를 위로해 주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편두통 속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변화죠. 규칙, 자고 먹고 운동 모든 거를 레귤러 사이클에 넣어야 되고 나만의 유발의 인자를 두통이 이기려던 파악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 발작은 산불에 비유하면 초기 진압을 해야 되지 두통 심하게 생겨 뒤에 먹으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편두통 발작 급성기 통증은 초반에 잡아라.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약물 과용이다. 신경과 의사는 반드시 상담해야 된다. 최근에 획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방치료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주사를 통해서 진정한 환자의 이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편두통과 약물 과용으로 인한 두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예. 이처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편두통은 그저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만성 뇌질환입니다. 일단 정확한 인식부터 하시고 이러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인 편두통성 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원치 않는 결과물인 두통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편두통 예방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CGRP 항체 주사를 통해서 환자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저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두통은 병원에 와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 두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 중 하나로 두통을 꼽기도 했는데요. 네. 그만큼 흔하면서도 삶에는 큰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뜻이겠죠. 특히나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다양한 증상을 가진 만성 질환입니다. 혼자서 끙끙 버틴다고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맞습니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골칫거리를 그래도 좀 시원하게 날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신경과의 이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속속인 환자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 학문적인 영감을 준 환자가 있어요. 조아무개 씨가 양쪽 귀가 안 들려서 왔어요. 양쪽 귀가 안 들리면 그건 당연히 이비인후과 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전공의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이비인후과 보내려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실제 우리 머리 뇌졸중에 하나의 정구 증상으로 양쪽 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그런 환자, 유사한 환자 많았어요. 그래서 청력 저하와 어지러움이 뇌졸중의 초기 단계로 오는 환자들을 많이 모으고 해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환자는 힘들어서 병원에 오는 도움을 구하는 약자지만 거꾸로 우리 의사들에게 학문의 길에서는 스승이에요.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진정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환자들이 의사의 스승이란 말이 절대로 가식적인 말이 아니고
그 환자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환자들 가장 기억이 나네요. 아,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끄떡거려주는 그런 타자의 아픔을 도와주는 의사구나 하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겠나 싶어요.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감하고 소통하고 환자의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사, 그런 의사로 여겨지기를 원해요.